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지역도 있는데요. 도내 접경 지역 일부는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김포를 포함한 일부 접경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역민들의 반응도 인접 지역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규제에서 벗어났다는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접경지라는 이유로 이제 이번에 규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된 그런 자금들이 김포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렇게 접경지 지역으로 조정을 피해서 규제를 피해서 오히려 이쪽에도 좀 풍선 효과가 나면 오히려 좋겠다. 발표 직후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렸습니다. 규제 제외 지역에서는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내놨던 매물도 거둬들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접 지역 대신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 규제 청정 지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냐면 계약하셨던 분들이 규제를 피해가고 입주 물량의 리스크가 해결되면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미리 하셨던 분들도 오늘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려고 하셨던 분들이 안 파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 한층 높아진 규제 속에서도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은 부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달 예정됐던 시민공청회가 연기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요.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바람직한 개발 방안에 대해서 부천시 의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김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부천시의원 28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메일,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부천시와 GS컨소시엄이 논의하고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이 9표, 반대가 11표, 무응답이 8표 나왔습니다. 먼저 9표가 나온 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발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대부분은 현재 개발 계획안대로 가되 영상문화단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영상 관련 산업시설을 늘려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영상단지로만 개발한다면 좋겠지만 수익성 문제 때문에 주거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주거와 산업시설 간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더 이상 개발을 미루면 안 된다. 개발하되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개발 수익으로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인데요. 개발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대부분 주거시설 비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영상단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주거시설이 많다는 건데요. 특히 부천에 이미 아파트가 많고 대장신도시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앞으로 많은 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5,000세대가 넘는 주거시설 계획에는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시설을 줄이고 영상문화단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관련 시설들을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또 현재까지 나온 개발안으로 과연 경쟁력 있는 영상단지를 만들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미 인천 청라에서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고 또 경기 고양에서도 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특히 EBS 등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 콘텐츠 기업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부천 상동이 다른 곳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상동 영상단지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발안을 좀 더 검토해야 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은 대부분 아직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추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래방과 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행 일주일이 지난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됐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이정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번화가. 지난달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유흥시설이 대부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고위험 시설 가운데 하나인 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지 돌아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입소문을 탄 이른바 헌팅 포차 등은 QR코드 입장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활용도를 높인 업소의 경우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냥 가신 분들도 있고 전에는 이제 썼을 때는 거짓말을 많이 쓰고 가짜를 많이 쓰고 했을 때하고 지금은 QR코드를 하니까 더 정확하게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일부 업소는 아직 QR코드 인식 기기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안 하시고 개인 종업원의 이 휴대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예 전자출입명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아예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뭘 입장하는 거예요? 한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설인 노래방은 특히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QR코드를 생성하고 기기에 인식을 마칩니다. 좀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냥 거부감 없이 편하게 해주시고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하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적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는 또 최근 수도권 학원과 PC방에도 QR코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 학원시설 10여 곳을 점검한 결과 현재 QR코드로 출입을 통제하는 학원은 단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유흥업소와는 성격이 달라 QR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일부 불편함을 느끼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 등록이 돼서 그 등록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찍는다고 해서 뭐 이게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출입하는 PC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R코드 설치하셔갖고 입장료 받고 계세요? 저희요? 네. 저도 잘 모르고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QR코드로 찍고 이 손님들 입장하게 하는 거 설치가 있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세요, 혹시? QR코드 전자출입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 현장에서 저마다 제각각인 상황.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 다중시설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출퇴근 시간 도로가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면 짜증도 나고 답답한데요. 경인고속도로에서 부천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는 매일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위험과 함께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부천으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인 부천 나들목. 인근에 시멘트 공장 등 산업시설이 모여 있다 보니 대형 차량의 출입이 많습니다. 특히 부천 나들목에서 나와 기존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은 차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상습 정체가 발생합니다. 정체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 멈춰선 차량이 부지기수, 기다리다 못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합니다. 합류되는 구간에서 작업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체도 되게 심하고 큰 차들이 많아서 작은 차들이 움직이기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합쳐지는 구간이라 조심하시게 더 계속 이래요. 사고도 많이 나고 레미콘차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레미콘 등 대형 차량을 비롯해 수많은 차들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 시설에 더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고요.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매연이 또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시멘트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 환경들하고 또 겹쳐져서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그 시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통행량이 많다 보니 현재 도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장신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천 나들목 구간도 개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의 대문 역할을 하는 부천 나들목이 고질적인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팔대 부평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갑니다. 전반기 활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과 지난 2년 동안의 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난 8대 전반기 부평구의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을 수행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평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한 명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으로서 취임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로서의 기초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이 음악과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정착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생활 문화가 활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 문제, 굴포천 상류 복원, 원도심 재생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수렴해서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발빠르게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사전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구정질문과 행정감사로 구민들이 공감하는 민생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 본연 후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넘어 상생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성숙한 행정을 펼치도록 견인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김포시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든든한 의회가 되겠다던 김포시의회, 지난 2년은 어땠는지, 또 남은 2년은 어떤 의회가 될 것인지 신명순 김포시의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늘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이 많아서 사실 이제 밖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의정 활동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조례 발의도 많이 하시고 5분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셔서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께서도 100%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머지 2년 또 열심히 의정 활동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좀 어떤 수동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의정 활동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의정 활동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먼저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 제안을 하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 기간에 그런 정책 제안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떤 의회의 그 의정 활동이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7대5의 구도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기에 저희가 의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반기에 대한 원구성도 우선은 이제 저희 내부끼리 내부 의원들 간에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의총을 통해서 그런 뭐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제 부의장과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날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20일이나 25일 이전에는 이제 원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저는 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정말 늘 언제나 함께하고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표현에 의해서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뭐 미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의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이 되든 되지 않든 또 그냥 평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그 능동적인 의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서 경기도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경기도가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주의보. 마스크를 쓰고 맞이한 때이른 무더위에 시민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입니다. 아직 6월 초인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한여름에는 어떻게 더 더워질지 걱정되고, 마스크 끼고 있으면 숨 쉴 때 불편하고 날이 더우니까 땀도 차고. 이렇게 6월 초부터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경기도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 1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그늘막과 그늘나무, 파라솔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 2천여 곳을 올해 추가 설치합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질 경우 취약노인 5만 명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더위 쉼터는 임시휴관에 들어가고 인공 안개 분사 시설과 바닥 분수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는 폭염 저감 시설은 사용 자제를 권합니다.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 3,610개소에서 올해는 5,61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폭염 상황관리 TF팀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폭염 재난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내 책자 5만 부를 제작해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알릴 계획.
대응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